반도체는 군사 전략 물자다. 그리고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은 이건 국방비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반도체 중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금년 아마 3, 4분기, 4, 4분기 이때가 바닥일 수 있죠. 오늘 이제 소장님 전문 분야이신 이제 반도체와 중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책에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재패를 해야 한국이 살고 미중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반도체가 중요한 거 워낙 잘 알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뭐 미중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딱 한 가지의 키워드만 꽂아라. 그럼 그게 세미컨덕터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이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전쟁하지만 백미는 반도체 전쟁이고 또 뭐 우리하고 미국하고도 최근에 사이 좋죠. 근데 좋은 것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이 5나노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줄 수 있다는 것. 이제 미국은 5나노 기술도 없을 뿐더러 공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한테 당당한 것은 이제 5나노 파운드리 기술 공장이고, 또 중국하고 관계에서 우리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또 그 사이에 뭐 중국이 한국이 이런저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말로는 세게 떠들었지만 보복한 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것도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한국이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반도체로 한국, 중국, 미국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뭐냐고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전략물자다.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한테 보조금을 6조를 줘가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는 노트북,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AI, 드론, 로봇, 항공모함, 뭐 인공위성, 뭐 모든 데 다 들어가죠. 그래서 뭐 미래의 세계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를 잡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요즘 뭐 챗GPT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해서 뭐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지만 빅데이터를 만들고 AI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금년 들어서 아마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주가가 올라갔고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바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을 하는 회사지 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것은 TSMC가 만들어주고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자기 비하라는 경향이 강해요. 왜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못하냐, 메모리만 하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하잖아요. 그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김 작가님 마찬가지시지만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이 핸드폰 뜯어보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반도체 통조림이에요. 아, 반도체 통조림이야? 근데 여기 전화번호 다 저장하셨고 뭐 중요한 거 다 저장하셨지만 그 저장하려면 메모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챗GPT든 GPU든 CPU든 간에 메모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챗GPT도 거기에 아까 잠깐 얘기하신 HBM, 하이밴드 메모리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 칩셋도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어주냐? 우리 하이닉스가 만들죠. 정말 하이닉스가 독하게 맘먹고 챗GPT에 들어가는 HBM 이거 공급 안 한다고 그러면 엔비디아 칩셋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실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미중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기술 전쟁인데 기술 전쟁을 한 단계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면 반도체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 군수물자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의 문제는 우리가 용산 전자장안에 가서 노트북, 핸드폰에 이제 돈 몇만 원 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커머디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군사 전략 물자가 됐고 그리고 미국이 왜 50조, 60조, 유럽도 마찬가지로 60조 뭐 이렇게 보조금을 주냐는 것은 이건 보조금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국방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첨단만 필요하지 2류, 3류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군사 전략 물자다. 그리고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은 이건 국방비다.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반도체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반도체는 재벌의 수익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국가 간의 이 첨단 산업 기술 전쟁 대항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그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이게 아버지를 웃게 만들고 손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전 당당히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40년 전에 한국이 반도체를 안 했다면 뭐 우리는 뭐 미국이나 중국 또 다른 나라의 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뭐 그냥 자동차나 만들고.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 삼성.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시력이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시력이 좋아야 이게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력이라는 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미래를 보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천행으로 이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 메모리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 와중에서 미중이 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반도체 식냉전의 목표물은 중국이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한국과 대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공장은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하웨이라는 회사가 뭐 최첨단 통신 장비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었지만 지금 핸드폰 사업을 틀었던 이유가 지금 5나노 우리 지금 그 갤럭시폰 들어가는 이 정도의 칩을 이게 중국에서 못 만드는 거 14나노를 겨우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제 첨단 반도체를 구하지를 못해서 손을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은 세계 최강이지만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기술 최고. 그 기술만 있으면 뭐 아시아 공장에다 OEM 주면 되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코로나 전, 그리고 미중 전쟁 전의 스토리는 기술이 왕이고 그 밑에가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또 공장의 하청업체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죠. 그리고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 그러니까 기술, 공장, 장비, 재료. 이게 뭐 우리 조선시대로 쳤으면 산업공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호랑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렇지만 미국의 기술이 이게 의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TSMC가 공장을 돌려서 반도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국 기술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타이완의 파운드리에 발목 잡혀 있고 한국의 반도체사하고 TSMC는 그럼 당당하냐? 아닙니다. 뭐 TSMC 회장, 우리 삼성의 회장도 네덜란드의 아주 작은 회사 ASML이라는 회사에 가갖고는 고개 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EUV라고 하는 이 장비를 못 구하면 공장을 못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갑이 아니고 이제 첨단 장비가 이게 갑인 시대가 왔고, 근데 그게 다냐? 그건 아니고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제 원재료하고 가스, 뭐 공정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단 한 개의 소재만 없어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진국들이 지금까지는 뭐 하청회사, 하청 기업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자원을 무기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하청회사,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자원이 갑이 되고 장비가 그 다음번 제 우선순위가 되고 공장이 되고 기술이 되는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첨단 산업에서 보여지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은 미국이 앞서고 있고 뭔가 공장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장비는 이제 ASML 같은 곳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밑에 소재는 이제 후진국이나 이런 자원, 이게 다 엮여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빵꾸 나도 반드시 못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미국과 일본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에게는 뭐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될까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긴 하겠지만. 단기호재, 장기학제. 중국이 뭐 우리로 봤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대가 중국이죠. 중국이 기술 캐치업의 속도가 워낙 빨랐으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 발목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꽃놀이패를 진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5천만 인구에 뭐 대졸자 50만 명이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서 세계 1등을 했다고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나라가 이제 EUV 장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건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14억, 뭐 한국 인구의 28배고 중국의 대졸자가 1년에 1100만 명이 나와요.
그럼 우리의 거의 뭐 22배 가까운, 우리 22년 동안 길러놨던 인재들이 1년 만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의 10배, 뭐 미국의 뭐 70%? 네. 이 정도 되는 나라가 목숨 걸고 한 개 아이템만 개발하자 그러면 그 시간이 문제지 개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를 국산화하는 순간에 누가 최대 피해자냐면 그건 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이 발목 잡아준 것, 반도체 사이클 한두 번, 한 4년에서 8년 정도는 우리가 꼬무대표를 진 건 맞지만 네. 그 8년 이후에 중국이 국산화를 했다 그러면 그게 최대 타격 한국이 받는다. 소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중국의 인구, 그 다음에 대졸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력 생각했을 때는 뭔가 8년 이후, 뭔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반도체 기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원래. 미국 거고, 그게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왔고, 대만 갔다가 지금 중국까지 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뭐 공부를 못해서 성실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자금을 넘겼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거 대만도 하는 거고, 대만이 하는 거 중국 본토도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주어진 기간 뭐 4년에서 8년의 기간을 이제 따라오는 놈이 얼마나 이제 그 시간 격차를 얼마나 더 늘려놓냐, 이게 우리한테는 과제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뭐 좋은 시절 만났다, 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해가지고 뭐 여기에 그 우리하고 상관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로 생각해서는 그 와중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전리품을 챙기고 이득을 어떻게 챙기냐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게 40년 전에 할아버지 해안이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줬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10%, 10% 점유율을 막아도 그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70%, 75% 점유율을 가지는 아이템이 우리한테 지금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지키면은 대박 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못 지키면 뭐 년년세세 후손들한테 욕먹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소장님 반도체 원래 전문가이시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렇게 대단한 걸 한국이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엔비디아 같은 것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이제 존속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치고는 엔비디아 주가는 하늘로 날아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래 오르긴 했지만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좀 보잘것없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팹리스라고 네. 사무실에 노트북 하나하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노트북 하나하고 엔지니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고정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무실을 렌트하면 되고, 노트북, 핸드폰, 뭐 서버는 다 렌트하면 되니까 고정비가 굉장히 낮고, 오로지 이제 아이디어 하나로서 이게 돈을 버니까 매출액이 이게 일정한 부분 이상 되면 다 통째로 다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R이 높아지는 건데, 이 반도체는 라인 하나 지금 셋업하는데 거의 150억 불에서 200억 불 들어가요. 그러면 대략 한 20조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상각을 해야 돼요. 5년 만에. 그래서 5년 상각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떼돈을 버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고정비가 없는 산업하고 처음부터 고정비가 20조 이상 들어가는 산업은 이건 이제 엄청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들은 그 맛에 하는 거죠. 그 맛에. 그러나 팹리스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진입 장벽이 약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이제 진입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250억 불, 200억 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가벼운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시장이라는 게 미인 투표잖아요. 그래서 표가 한쪽으로 몰리면은 이제 그쪽으로 훅 가는 건데, 뭐 마찬가지지만 챗GPT라는 게 뭐 6개월 전만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갑자기 이제 챗GPT가 세상을 다 바꾸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간 건데, 뭐든지 이제 새로운 것, 또 신기한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챗GPT라는 것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 만약에 IP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챗GPT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다 긁어와서 부합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뭘 가져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료를 긁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 밑에다가 줄을 다 달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그 지적권을 가진 사람, 네. 그 사람이 소송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그런 지적 재산권 문제를 아무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다 선수들이라는 게 시장이 조그말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시장이 왕창 커졌을 때 그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돈을 크게. 그렇죠. 그래서 챗GPT가 뭐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네거티브하게 보자면 저것은 최첨단 지적재산권 절독이죠. 다 이제 훔쳐서 갖고 오는 건데 주인한테 허락 없이. 그래서 그 문제가 걸렸을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 계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반도체는 많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첨단 산업도 이제 초기 효과 뭐 이런 건 있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40년이 넘어간 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 주기를 30년으로 보는데 이미 한 세대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상승이 2년 반, 하락 1년 반 정도 전형적인 이런 이제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클 산업을 놓고 보면 2년 반 먹고 1년 반 쉬고 하는 그 사이클을 잘 타는 것이 반도체 투자의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다르게 생각,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메타다 또는 이제 챗GPT다, 엔비디아다, 이거는 고정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특수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빨리 세츄레이션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대신 첨단 전통 산업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전통 산업보다는 높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흥분을 했지만 테슬라도 고점 대비 60%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 60% 빠졌을 때 그것도 어떡하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60%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업의 특성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하면 4년마다 돈을 이제 차곡차곡 챙겨 먹는 그런 이제 투자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7월 이제 중순 말쯤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사이클에서 좀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 방향인 건가요? 거의 이제 작년 상반기 정도가 피크였고요. 한 1년 반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아마 찬바람 불 때 금년 아마 3, 4분기, 4, 4분기 요때가 바닥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누가 제일 똑똑하냐? 아인슈타인이 하버드 박사가 아니고 돈이 제일 똑똑해요. 그리고 돈은 장난을 안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죠. 반도체 경기는 계속 바닥 뭐 지하실이 있네 뭐 얘기를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바닥에서 한참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항상 뭐 6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경기 하강은 뭐 거의 막바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